자, 오늘 우리가 다룰 센서는 커패시티브 센서가 되겠습니다. 커패시티브 센서라고 하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단어도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자주 쓰는 센서가 됩니다. 언제 자주 쓰는가 하면 이 커패시티 센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터치스크린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쓸 때 터치스크린 매번 쓰잖아요. 이름도 이게 잘 지은 게 그러니까 터치하는 스크린입니다. 자, 이 판이 있으면 이 판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터치한 위치를 컴퓨터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터치했는지. 굉장히 넓은 면인데도 이 면에서 내가 어디 터치했는지 알 수가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터치 스크린은 이 속에 우리가 지금 다룰 커패시티브 센서가 곳곳에 이제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격자 모양으로 해서 이런 위치에 이제 박아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딱 누르면 이 터치스크린을 구성하는 이 커패시티 센서 쪽에 전압이라든지 전하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날로그죠. 그래서 전압이 변한다 혹은 전류가 변한다 하는 건 아날로그적인 특성인데 컴퓨터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다루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숫자,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이 아날로그라는 특성은 디지털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제품을, 기기를 구성하는 게 터치 스크린이 되는 거죠. 터치 스크린은 손동작을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기의 사용자, 터치스크린의 사용자가 어떤 위치를 클릭을 했는지 그걸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터치스크린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이 스마트폰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지는 그 핵심에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해지는 건데 이 조그만한 기기에 우리가 키보드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터치스크린입니다. 터치스크린의 역사는 생각보다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 터치스크린의 역사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죠. 애플은 터치스크린을 발명한 적도 없고요. 터치스크린을 제작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애플이 중요해지는가 하면 이 스마트폰 기술이 이제 상용화될 때 애플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재밌는 부분이 애플은 스마트폰의 최초의 발명자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이전에도 발명을 해 왔던 내용이고 뭐 한국만 하더라도 LG전자 지금은 스마트폰 사업 접었는데 LG전자 같은 회사가 이제 애플 이전에 터치스크린 풀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폰도 이제 개발을 해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소비자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거는 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를 줘서 물건을 사게 만들 건가 하는 게 중요한데 애플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애플 덕분에 이 터치스크린 기술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물주기 때문에 발주를 아주 크게 할 수 있어서 이 애플이 이 터치스크린의 이제 품질을 올리고 가격은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들도 이제 터치스크린을
좀 더 손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터치 스크린에 대한 구성품 중에 이제 일부인 이 커패시터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생긴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치 스크린하고는 많이 다르죠.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게 터치 스크린인데, 자, 걔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겼는데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얘를 톡톡톡톡 누르면 반응이 전해집니다. 내가 막 힘주고 꽉 누를 필요도 없어요.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커패시티브 센서는 압력 감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만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터치를 하고 더 민감하게 이제 구성을 하면 지문도 막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게 지문 보면 그러니까 오돌도돌한 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보면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들어간 부분 사이의 간격을 이 터치스크린하고 비슷한 원리로 이 커패시티 센서로 인지를 해냅니다. 인지를 해내면 그게 일종의 이 지문 센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지문 센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커패시티 센서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커패시티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커패시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커패시터. 우리가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커패시터라는 말은 이 직역을 한다면 이 저장소라는 걸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하고 이제 비슷한 말은 capacity라는 건데 이게 용량이라는 뜻이잖아요. 저장이라는 의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용량이라는 건데 이 용량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고 저장소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고 뭐의 저장소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커패시터는 전하의 저장소입니다. 전하. 우리가 흔히 전기라고 하는 건데 전기의 원천이 뭐냐라고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이 전하의 원천은 전하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가 커패시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커패시터의 형용사형이 커패시티브가 됩니다. 커패시티브.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어색한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커패시터의 혹은 이제 좀 더 한국말처럼 번역을 하면 전기 용량의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커패시티브 센서라는 표현을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 이제 형용사 안 쓰고 커패시터 센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는 많이 안 쓰고 보통 이제 커패시티브 센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티브 센서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판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커패시터라는 것 자체가 보통 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판으로 구성을 합니다. 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내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자, 우리가 막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상식이 있습니다. 과학 상식이 있는데 뭔가 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요. 마이너스도 플러스를 잡아당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고상하게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자, 인력이라고 하는데 요 인력으로 인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인력이 현재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전하가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돼서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 전지, 이 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커패시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커패시터는 회로 소자이지만 커패시터의 용량이 정말 크게 되면 이걸 건전지라든지 이런 전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럼 커패시터가 전기를 얼마나 저장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Q 이퀄 CV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하를 표현하는 알파벳이고 뒤에 있는 거는 전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압을 걸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전하가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모이는가 하면 C에 비례해서. 자, 전압을 걸었다는 건 이 부분입니다. 전압이 딱 걸립니다. 자, 전압이 걸리면 전하가 모이는데 좌변을 보면 전하가 있죠. 자,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얼마만큼 이제 크게 전하가 모이는가 하면 전압이 커지면 전하가 이제 모이는데 얼마만한 비율로 모이는가 하면 C만큼 비례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Q 이퀄 CV라는 공식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의 원천인 전하를 얼마만큼 이제 모을 건가 하는 거라서 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공식 몇 가지 배우잖아요. V 이퀄 IR. 이 V 이퀄 IR만큼 중요한 공식이 Q 이퀄 CV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는 뭐냐 하면 요 C는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 부릅니다. 커패시턴스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이제 모여서 정지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 정전기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전기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뭐 정전 용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커패시턴스는 영어입니다.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거고 자, 커패시터가 전하를 모으는 비율입니다. 비율. 언스라고 하면 이제 비율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Q 이퀄 CV에 따라서 이제 전하가 모이는데 자 그럼 내가 터치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한번 봅시다. 터치한다고 한다. 터치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면 자, 여기에 내가 이제 손으로 이게 터치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딱 터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만든 센서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이 커패시터 값이 있습니다. 커패시터 값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손을 터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몸도 저항이고 커패시터입니다. 우리 몸도 이 표면에 전하가 모일 수가 있거든요. 표면에 전하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일종의 커패시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내가 이 커패시터 센서에 이 커패시턴스를 CS라고 하고 내 손으로 접촉했을 때를 CF라고 하면 터치가 없을 때는 커패시터 값이 CS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터치를 하면 CS라는 커패시터 값도 있고 추가로 CF라는 커패시터 값도 같이 존재합니다. 근데 커패시터는 재미있는 게 병렬인 경우는
그냥 이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판이 있는데, 여기 있는 판이 있는데 이 판에다가 높이는 똑같이 해가지고 파란색 판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판이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늘어나면 전하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신기하게 저항하고는 다르게 병렬로 내가 이 커패시터를 이제 모으게 되면 값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는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 원리를. 그래서 얘는 터치하지 않을 때고 여기에 있는 값은 터치할 때입니다. 터치할 때. 그러니까 터치하지 않을 때하고 터치할 때 특성이 이제 바뀌면 내가 이걸 센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를 잘 구성해서 자 터치를 한 경우에 전압이 이제 올라가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충전을 시켜주면 되니까. 배터리도 이제 충전을 할 때 용량이 이제 크면 전하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전하를 더 많이 모으면 이 전압이 높아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전압이 이제 높아지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터치에 따라 가지고 전압을 내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터치하면 내부적으로는 커패시턴스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변동하겠죠. 우리가 회로 설계를 잘 하면 전압이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고 내려가게 만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런 이제 변화를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센서는 일반 센서가 아니고 손으로 이제 터치하는 터치 센서 혹은 커패시티브 센서가 됩니다. 이 커패시티브 센서에 따라 가지고 이 센서가 내는 전압이 변경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끝났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회로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 잘 보면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위쪽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위쪽에다가. 자, 그럼 Q1 회로 한번 봅시다. Q1 회로. 자, Q1 회로 보면 요 Q1 회로는 아주 전형적인 CEMF 모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시 우리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려보면 자, 위에 컬렉터 쪽은 12V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12V가 있고 자, 여기에 있는 회로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회로 그림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R2라는 게 12V에서 오잖아요. 12V에서 이제 와서 R3로 이제 가고 R3는 이제 접지가 됩니다. 근데 R2하고 R3가 만나는 지점 R2하고 R3가 만나는 지점에서 R1 쪽으로 저항이 또 하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R1 저항이 하나 이제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R1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아주 전형적인 CEMF의 바이어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쪽은 이 저항 두 개 이용해 가지고 전압 분배기를 만들어 주고
전압 분배기를 이제 만들어 주고, 이 전압 분배된 값이 이제 R1 쪽으로 들어가서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 부분은 이미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이스도 아니고 이미터도 아닌 부분은 우리가 컬렉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이밋 컬렉터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CEMF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커패시터 센서가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 이 커패시터 센서가 붙어 있는 게 이 R1 값하고 베이스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배웠기 때문에 베이스 이밋 컬렉터가 어디에 있고 각 터미널이 하는 역할이 뭔지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1 쪽에 이 커패시터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커패시터 센서가. 커패시터 센서가 이제 붙어 있어서 내가 손을 터치를 하면 커패시턴스 값이 바뀌기 때문에 전하가 이제 충전되기도 하고 방전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변동성이 생기면 그 변동성이 이 Q1을 거쳐 가지고 이제 Q3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Q1하고 Q2, Q3 구성을 보면 베이스 쪽에 이미터 쪽에 들어간 게 베이스로 다시 가고 이미터로 간 게 다시 베이스로 갑니다. 이런 구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렀나요? 자, 어떤 Q1에 보면 자, 베이스 쪽에 입력이 들어가서 이미터로 가고요. Q2를 보면 자, Q1의 이미터가 다시 Q2의 베이스가 됩니다. 얘가 다시 이미터로 가는 거고 Q3도 보게 되면 Q2의 이미터가 다시 Q3의 베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돼서 얘가 이제 컬렉터에도 전류 흘리고 이미터에도 전류를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은 우리가 달링턴 페어라고 이제 이름 붙입니다. 달링턴 페어. 사람 이름이고요. 달링턴 페어라고 하는 건데 이 달링턴 페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베이스가 2m로 가면 전류가 얼마만큼 커집니까? 전류는 베타 플러스 1의 IB만큼 이제 커지잖아요. 자, 컬렉터에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는데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원리 때문에 커패시터 컬렉터 쪽에 전류는 베이스 쪽 전류보다 베타배만큼 이제 커진 상태에서 흘리는데 이게 이미터 쪽으로 이제 모아집니다. 그 베이스보다는 이미터 쪽 전류가 훨씬 더 커져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커진 전류가 다시 베이스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시 이미터로 나오면 자 원래 이제 베타 플러스 1만큼 이제 커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겠지 뭐. 베타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곱셈이 되기 때문에 거의 베타의 제곱만큼 커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다시 베타 플러스 1만큼 전류 증폭이 일어나니까 베타 플러스 1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3개가 곱해지니까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전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전류가 굉장히 커져서 Q3 쪽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달링턴 페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편리한 점은, 여기 한번 봅시다. 달링턴 페어 쪽에 해석할 때 재밌는 점을 한번 볼까요? 어떤 점이 재밌는가 하면, 전압을 알기가 꽤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계산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이런 복잡한 회로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스파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회로는 특히 이제 달링트 페어로 구성된 회로는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보통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0.7V가 나옵니다. 자, 이건 바이오스 조건 따라서 뭐 0.7이 안 나오고 0.69, 0.71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0.7V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여기에 다이오드가 보이네요. 자,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다이오드가 동작을 시작하면 걸리는 전압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얘도 다이오드 걸리는 전압도 대부분의 경우 0.7V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힌트가, 자, 우리 전압 잴 때 어떻게 재나요?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의 전압 차이를 빼잖아요. 여기 베이스는 높고 이미터는 낮아요. 왜냐하면 이 12V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따라가서 이렇게 플러스가 가해주고 있거든요. 이미터 쪽은 접지를 거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켜졌다고 하면 베이스 쪽은 높고 이미터 쪽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에 있는 이 화살표도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Q1 쪽 VB의 극성은 베이스가 플러스, 이미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2로 가면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플러스, 이미터가 마이너스. 다시 베이스 Q3로 가면 베이스가 플러스, 이미터가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있잖아요. 이 다이오드도 얘가 이제 켜지려고 하면 양극이 플러스, 음극이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Q1의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 D2, D3 거쳐가지고 접지 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전압이 어떤 층위를 구성을 하고 있나요? 전압을 보면 이렇게 베이스 쪽에 가다가 한번 떨어지죠. Q1의 VBE에서 똑 떨어지잖아요. 전압 떨어지는 게 보이나요?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얘가 다시 떨어지는 게 보여요. Q2의 VBE에서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또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져요? Q3의 VB에서 전압이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전압이 또 떨어져요. 왜? D2라는 다이오드에서 전압이 또 떨어집니다. 가다가 또 떨어져요. D3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이 0V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Q1 쪽 베이스에서 전압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나요? 어려운지 알았는데 자 전압이 똑똑똑똑 떨어진다 라는 걸로 이 계단식 그림을 그리니까 쉽게 계산이 되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전압부터 계산을 해가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전압은 얼마였습니까? 0V 접지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따라가 보면 다 접지입니다. 근데 D3 거쳐가면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0.7V만큼 올라가죠. D2 거쳐가면 1.4V가 되고요. 자, Q3 올라가면 2.1V. 그 다음에 Q2까지 올라가면 2.8V. Q1까지 가면 3.5V가 됩니다. 3.5V.
자, 이건 어떤 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 Q1, Q2, Q3, D2, D3가 전부 다 ON이 된다는 겁니다. 켜질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켜질 경우. 자, 켜질 경우 베이스 쪽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3.5V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Q1, Q2, Q3를 켜려고 하면 3.5V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고 하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되겠죠. 이 저항 R1, R2, R3를 잘 구성을 해서 R1, R2, R3를 잘 구성을 해서 터치가 없는 경우에는 3.5V보다 낮게 바이어스가 걸리도록 하고 터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센서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전압이 3.5V 이상이 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자, 이 터치가 하나의 스위치가 되는 거죠. 내 몸 자체가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스위치가 돼서 자, 터치해서 켜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컬렉터 쪽. 자, 컬렉터 쪽에 구동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컬렉터 쪽. 자, 여기 이제 컬렉터 쪽을 한번 보면 자, 이 컬렉터에 약간은 생소한 회로가 또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인덕터인데요. 인덕터인데 여기 뭔가 이게 짝대기를 그었습니다. 짝대기 그어서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기 스위치가 왔다 갔다 변동하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도록 구성된 그림이 이제 보일 텐데 얘는 분명히 이제 인덕터 그림입니다. 인덕터 그림인데 인덕터를 다른 말로 하면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게 전자석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석.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얘 자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성질 때문에 밑으로 딱 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자를 우리가 릴레이라고 부르는 소자인데요. 릴레이. 자, 이 릴레이는 보통 언제 쓰는가 하면 작은 전력으로 큰 전력을 제어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작품 만들 때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거예요. 자, 12V는 뭐 전압이 높긴 한데, 우리 사용하는 보통 전압보다 높긴 한데,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2V 만졌을 때, 감전돼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2V라는 작은 전압,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전력이 되겠죠. 그 작은 전력이 큰 전력, 얼마인가 하면 220V입니다. 220V를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은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12V는 낮은데 큰 전력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근데 자,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릴레이 이용하게 되면 릴레이는 이 전자식 스위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류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스위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류로 제어하는 기계식 스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전자석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전류만 흘리면 딸깍딸깍 이제 붙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붙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보통 이제 큰 전력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20V가 가해지기 때문에 스위치가 밑으로 딱 붙게 되면 이 J1 단자 쪽에 220V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그 220V에 따라서 이 J1 쪽에 연결된 소자가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도록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릴레이의 특성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릴레이는 작은 전력 이용해 가지고 큰 전력을 내가 뽑고 싶을 때,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릴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보니까 재밌는 게 D1이라고 하는 다이오드가 이제 붙어 있네요. D1이라는 다이오드. D1이라는 다이오드가 이제 붙어 있는데, D1이라는 다이오드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 이 D1 다이오드 보면 방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방향. D1 다이오드의 방향을 보면 방향 이상합니다. 방향 이상이 보이나요? 자, 여기 D1 쪽. D1 다이오드 보면 얘 방향이 이상해 보이나요? 그걸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해 보인다는 말은 정상적인 상황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이오드가 정상적으로 붙었다고 하면 사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붙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위에 전압이 12V로 높잖아요. 밑에 전압은 여러 가지 거쳐야 되지만 0V로 낮잖아요. 밑에는 전압이 낮고 위에는 전압이 높아요. 그럼 다이오드가 전류를 흘리려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다이오드도 이 삼각형 표시가 전류의 방향이니까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평상시 이 D1 다이오드는 거꾸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흐르지 않는 건데 이 인덕터로 인해 가지고 전류가 거꾸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류가 거꾸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 큰 기전력을, 큰 전압을 빨리 제거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장치들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인덕터에 의해서 생긴 필요치 않은 이 전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다이오드가 D1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인덕터 특성 때문에 발전을 해버리거든요. 그 발전된 큰 전압을 거꾸로 이 12V 쪽으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자가 D2라는 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소자는 이 인덕터를 이제 전자석으로 이용할 때 빈번하게 이제 달려 있는 소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회로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